연구 프로세스 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에 대한 이해, 형태적 관점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한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휴대폰 대표 디자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원본에는 다 있겠지만 오늘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휴대폰 대표 디자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선정 과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국내 휴대폰 시장은 상당히 저희한테 기회를 주는 어떤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시킨 우리 나라겠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자랑 중에 하나는 휴대폰만큼은 다른 아이템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테스트 마켓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만큼은 이런 점유율을 자꾸 쓰는 건 좀 부끄럽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공교롭게 저희 사치 그것까지 연관이 없지만은 기능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휴대폰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있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인구 비례해갖고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6%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테스트 마켓이라는 어떤 그러한 저런 것을 점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1강 2중 체제를 해서 삼성이 LG보다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삼성, LG, 펜텍 이런 순으로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모토로라의 아성이 무너져 버렸죠. 조금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의 시장을 알아볼 수 있고, 국내 이동통신 휴대폰의 역사는 88 올림픽부터 저희가 상당히 붐업이 됐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그래서 점점 기술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국내 첫 휴대폰 SH100이 출시됐고, 그 다음에 SH770 모델이 이게 나오면서 93년에 나오면서 점유율을 15%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모토로라가 마켓 쉐어 90%, 80%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 시점부터 요 모델이 나온 시점부터 점점 국내의 어떤 그 브랜드가 밸류가 파워업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퀄컴에서 CDMA 방식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거는 2002년에 삼성전자의 제가 이제 조남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펜네임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이 폰이라고 그러죠. SGH T100 모델이 최초로 10 밀리언 셀러 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1000만 대를 파는 거죠. 상당한 거죠. 그래서 국내 휴대폰 디자인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변화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형태적 관점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가 있겠고, 기술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가 있겠고,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형태적 관점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위에 보시는 그 메인스트림으로 보면은 최초의 폼팩터는 바 타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라고 그러죠. 폴더 타입.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타입. 지금은 현재는 터치 바 타입. 그러니까 바 타입이지만은 와이드 스크린을 장착한 바 타입이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은 폴더 타입, 프렌치를 유행할 때 플립 타입도 같이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조금 모델이 상당히 많고 다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스윙 타입도 나오고 틸트 스위블 타입도 나왔는데 그렇게 효과는 많이 못 봤죠. 그래서 형태적 관점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는 이렇게 지금은 와이드 스크린을 장착한 바 타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할 기회도 되지만은 좀 디자인 매니지먼트, 아직은 디자인 매니지먼트죠. 스타일링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걱정입니다. 휴대폰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제는 휴대폰이라는 게 예전에는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다양한 폼팩터를 이렇게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스타일링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의 요소에서 뭐 다 그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스타일, 시그니처 그렇죠. 칼라인 매트리얼 표시, 그 다음에 안에 컨텐츠, UI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휴대폰, 지금의 와이드 스크린을 장착한 바타입만 보면 피처폰은 아직도 이렇게 뭐 대세는 아니지만 계속 북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CMF의 중요성 너무너무 강조됐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UI죠, UX. UX 부분에서 UI, 컨텐츠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뭐 디자인의 역할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건 어떤 디자인 DNA이지만 DNA도 외형적인 어떤 폼 팩터도 있겠지만 컬러인 매트리얼도 외형적인 것도 하지만 무형적인 어떤 그러한 것, 그 다음에 UI도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사명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변화에 따른 디자인 변화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맨 처음에는 바타임 나왔을 때 뭡니까? 그때는 뭐 제가 현대 다닐 때 팬네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걸리버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걸리면 걸린다 걸리고 왜 이건 뭐 그때는 제일 휴대폰의 소고점은 뭡니까? 통하는 거였죠. 뭐 잘 터지냐 안 터지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휴대폰의 어떤 1세대는 보이스 센트릭, 그러니까 음성 통화였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휴대폰이 그 다음에 또 디자인 용어는 아니겠지만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죠. 제일 많이 융합한 그 디바이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휴대폰이. 그래서 보이스 센트릭, 그러니까 통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에서 다음으로 뭐가 넘어갔냐면 뭐가 장착됐을 것 같아요. SNS, 메시징 서비스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뭐가 장착됐어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MP3, 뮤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많이 갖고 있어요. DMB, 멀티미디어라고 이미 표현됐지만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TV가 여기 나와 있겠지만 컴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완벽한 컴퓨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현할 수 있는 포터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 되는 어떤 팩터는 뭘까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각 메이커나 그런 어떤 숙제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는 우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능 중심의 어떤 그러한 선호도, 소비자의 니즈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폼 팩터, 형태 위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두께 싸움이었어요. 어떤 폰이 제일 얇게 라는 어떤 그런 화두를 계속 이슈로 데리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은 뭐 크진 않지만 디자이너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컬러하고 소재의 다양화라는 어떤 그런 걸로 그래서 뭐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쓰고 있는 LCD의 어떤 사이즈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따른 디자인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디자인 DNA 발굴을 위한 휴대폰 대표 디자인 선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디자인은 우선은 요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어떤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선행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대표 디자인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선정 기준은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요소 조형성, 한목적성, 만족성, 경제성, 생산성, 사회성, 혁신성, 상징성 이 8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갖고 저희가 설문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세션으로는 그 홍익대 나건 교수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FGD가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통해서 12개 모델을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제가 쭉 프로세싱을 하면서 어떤 게 먼저가 될지, 그러니까 앞에 셀렉션한 게 그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한 15명, 20명 되는 전문가 집단을 12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2개에서 3개를 선정하는 어떤 과정은, 펜텍하고 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펜텍 그 디자인 본부하고 애경 디자인 센터의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들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0명가량 그 12개의 어떤 그러한 휴대폰을 놓고 3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12개 선정된 아이템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간단하게 그냥 쭉쭉쭉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SPH 5000 이건 뭐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인기를 못 얻었어요. 이제 플립 타입인데 플립이 보통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데 이건 거꾸로였죠. 기억나실 거예요. 국내에서 팔았는데 근데 이게 북미에서 상당한 센서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북미 지역에서 크게 히트하면서 요 모델이 성공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마켓시어라든가 어떤 이슈 때문에 이걸 선정하는 것보다는 디자인 구조는 획기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 밑에 S170이라는 거는 펜네임은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그런 펜네임은 안 쓰지만 깍두기 폰이라고 그랬죠. 이 여러분들 아주 스퀘어한 것. 이것도 상당히 인기를 누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SPH A400 이건 뭐 이치마켓 용으로의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여성 폰. 그 다음에 뭐 T1000, T100이라고도 하고 T1000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첫 번째로 최초로 1000만 대를 세일즈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밑에 그런 이 3200 벤스폰이라고 그러죠. 이 벤스폰의 어떤 그런 거는 벤스폰의 이거는 왜 벤스폰이라고 그랬냐면은 유럽에 유명한 그 휴대폰 잡지가 있는데 이 폰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야말로 휴대폰의 메르세데스 벤츠다.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1이라는 걸 쭉 넘어가시는 시간상 그 다음에 PGK 6600 뭐 독특했었죠. 완전히 그 카메라 루팅의 휴대폰. 그 다음에 블루블랙폰 있었죠. 요거는 대표적으로 칼라의 포커싱을 맞춰서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블루블랙폰. 그 다음에 조콜릿폰 유명한 거죠. 샤인폰. 이거는 대표적인 건데 이것도 또 CMF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소재,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가 됐고 프라다폰, 코비폰 이렇게 12개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8개 항목으로 해갖고 이렇게 3가지의 폰, 이게 결론이죠. 3가지의 폰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폰 중에서 T100이라는 이건희 폰은 조형성하고 관계성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벤스폰이라는 거는 한목적성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항목이 그 다음에 초콜릿폰은 만족성하고 혁신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어떤 3가지 모델입니다. 이건희 폰, 벤스폰, 그 다음에 초콜릿폰. 죄송한데 모델명 대신에 펜네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 디자인의 선정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어떤 그러한 1000만 대를 판 어떤 그러한 제품이었고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토로라를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죠. 디자인의 선정 배경은 당시만 해도 휴대폰들의 어떤 스퀘어적인 폼팩터가 스퀘어하고 완전히 스퀘어는 아니었겠지만은 스퀘어적인 폼팩터에다가 칼라도 블랙 일던드의 어떤 그러한 거였는데 이 T100이 나오면서 아주 라운드시한 그러니까 뭐 조형에서의 폼팩터가 라운드하고 칼라도 최초는 아니겠지만은 실버하고 샴페인 골드를 쓴 어떤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선정 배경은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디자인 경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모델이 삼성전자에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그러한 컨텐츠 그게 나오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선정 배경은 인간공학적인 어떤 그런 폼을 채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벤스폰입니다. 벤스폰은 맞물려갖고 다음에
T백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면서 아주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입지전적으로 월드와이드 마켓 쉐어 3위에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2위지만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된 데 큰 역할을 했고, 아까 아침 명품의 어떤 이미지를 줬고,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한 것도, 칼라를 쓴 게 최초 모델은 아니겠지만, 다 칼라가 그래서 블랙, 무채색이 일반되었는데, 블루 블랙이라는 어떤 그런 게 포인트와 맞물려서 블루 칼라를 채용해갖고 상당히 그 호응을 많이 받았던 어떤 그런 톤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혁명 배경은 인테나였다는 것. 그 다음에 초콜릿 폰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LG전자에 근무를 안 했지만 LG전자가 상당히 디프레스 됐었죠. 휴대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켓쇼에서 펜테인 필텔이 LG전자를 물렀었어요. 올라갔을 만큼의 상당히 디프레스가 됐는데 이 모델, 프라다 전에 이 초콜릿 폰이 나오게 됨으로써 LG전자는 기사회생이 아니라 다시 부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성장 배경이라든가 문화적 성장 배경, 기술적 성장 배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이고, 결론은 생략을 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걸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향후의 연구 과제는 첫 번째, 저희가 그냥 아주 객관적인 어떤 팩터보다는 조금 더 휴대폰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인문학적 관점, 즉 철학적 접근하고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한번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인문학적 관점으로 한국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좀 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 전문가들,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디자이너들만 한 게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 디자인의 특성과 외국인들, 외국의 그냥 일반 비전공자들, 외국의 비전공자들이나 국내 비전공자들에 대한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설문조사가 아니라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셋째는 같이 맞물려 있는 휴대폰의 조용성과 우리 고유문화의 조용성과의 상관관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의 기질이 그대로 시간을 못 지키고 코리아 타임스도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담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우리 같이 추진해 주시는 추진위원이 계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그런 가이드를 해주시는 박성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의 전체 오늘 참여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없으시다고 계속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 추진위원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복식에서 대표적인 디자인 발굴하는데 어떠한 누락됨이 없이 모든 명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8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없었고 또 우리가 복식이라는 원형을 볼 수 있는 게 땅속에서 나온 인체하고 같이 수백 년간 있었던 출토 복식밖에 없기 때문에 군말의 자료는 일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8분 모두 정말 좋은 결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누비를 보면서 옛날에 이세미 학교의 플리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헤레라라, 거기 동정서부터 그냥 우리 옷 다 가져갔네요.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일단 독자적인 브랜드는 아직 패션 쪽에는 없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아주 더 1층 디자인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쪽에 이렇게 누비, 또 우리 요새 레깅스, 네이가
웨이화되는 이런 그 현재 유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저 속바지 보세요. 얼마나 근사한 속바지인지 몰라요. 아직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뺏기지 않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도 숨어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현대 디자인 중에 이제 자동차를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자동차 포니 때부터 지금까지 디자인을 쭉 같이 해오신 차정민 연구원이 계신데, 그 관객의 입장에서, 물론 연구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들으시는 부분에 대한 실제 연구자 입장,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는 그거에 대해 실제 그 참여했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차동민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30년 근무를 했고요. 엑셀 때부터 80년부터 근무를 하고 몇 년 전에 디자인 센터장을 마지막으로 학교로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저는 좀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발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적 DNA라는 게 사실은 자동차에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자동차 방향이 나가고 있죠. 기아 자동차의 K5라든지, 그 다음에 R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의 플루이딕 스culpture라는 그런 조명 언어를 가지고 지금 소나타부터 시행했던 그런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큰 극과 극의 어떤 디자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DNA를 연구해 본 결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의 DNA 기질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 나오는 굉장히 장식적인 그런 디자인과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미니멀한,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조형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융합,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융합의 기술, 이런 DNA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와 지금 현대차에 나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인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너무 짧죠. 이해하기가 힘든 정도로 이게 짧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분기별이든 이 세션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발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라도 한국 코리아 디자인 DNA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한번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정민 교수님이 여러분의 질문과 여기 연구자들의 답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옛날에 피터 폴 메리의 노래 Yesterday's Tomorrow라는 굉장히 노래가 있는데, 어제를 알고 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미래,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인의 우리 가치를, 우리의 고유 가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더 깊게 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의 디자인, 세계로 향하는 디자인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십시오.